국립외교원 유중구 교수입니다. 오늘은 국립외교원 백응찬 교수님을 모시고 최근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그 분쟁에 대한 쟁점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중국과 베트남이 남중국해 서사군도를 둘러싼 석유 시치를 둘러싼 촉발된 분쟁에 따라서 분쟁이 크고 작은 분쟁이 한 100여 차례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중국해 위기가 굉장히 많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그 쟁점과 성격이 어떻게 미칠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석유 수출 지역의 분쟁 지역에 있어서 그 5월 2일 날 석유 수치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에 대한 대응으로 5월 7일 이후에 수십 차례의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하였고, 또한 중국은 또 필리핀 연안에 한 남사군소에 대해서도 군사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필리핀은 그 남사군도의 주변에서 중국이 그 거북이를 잡는 그런 어업 활동에 대해서 중국 어선과 어민을 납포하여 중국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 남중국해 문제는 2012년 이래 중국과 필리핀 간의 스카브로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잠시 소강 상태에 접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중국이 이렇게 공세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 그 귀추가 그 의도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남중국해 지역에서 그 석유가 매장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중국의 공세적 태도를 보이는 원인이라고 보고 있지만, 실제 남중국해 분쟁의 경우에는 그 배후에 또 미중 간의 어떤 지역 헤게모니 경쟁, 그 외에 또 그 동아시아 국가들의 어떤 국수주의적인 형태,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의 우크라이나 사태와 맞물려서 향후 그 추이가 주목되고 있는 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그 남중국해의 기본적인 중국의 입장이라는 것은 남중국해를 국제적인 문제로 발전하는 것을 막고, 또한 그 베트남 간의 양자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는 상황에서 이것에 대한 어떤 국제적인 함의나 전망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 봅니다. 배 교수님은 그 남중국해 분쟁의 배경과 성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특정한 시점에서 중국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국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최근에 중국이 이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 영유권 주장을 하는 5개의 동남아 국가 중에 특히 이제 2개 국가하고 그 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했듯이 베트남 그리고 필리핀입니다. 그런데 이제 필리핀 관련해서는 베트남만큼 강경한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있고, 이제 베트남에 대해서 대단히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미국을 의식한 행동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아태 지역을 순방하면서 필리핀에 들렸고, 또 필리핀은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입니다. 반면에 베트남은 미국의 동맹 세력이 아니고 또 중국과 또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그 갈등 관계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중국 베트남 간의 그 영유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데, 더 큰 의미를 저로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전 세계의 그 힘의 구조에 관련해서 미국과 이제 대등해지려고 하는 그런 그 시발점에 있는데, 특히 중국이 세계적 차원에서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전에 적어도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최강국의 지위를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트남과의 그 갈등은 사실은 미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이제 중국은 동아시아 최강의 국가라는 점을 미국과 일본이 인정하라는 그런 그 시위성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미국과 일본이 이를 이제 어떻게 여기에 대응할 것인지를 중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중국의 그 조치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번 그 샹그릴라 회의에 일본의 아베 수상이 참석을 해서 남중국해에 있어서 중국의 행위에 대해서 아주 강한 비판을 가하면서
일본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일본은 베트남과 필리핀에 대해서 군사 지원, 특히 그 함정이라든지 그들이 필요한 그 무기를 제공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면서 중국에 대한 강력한 대항마로서의 일본의 어떤 위상을 다시 한번 과시했고 미국은 이를 측면으로 지원하면서 좀 관망하는 자세를 사실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관망하는 자세를 취한 것은 최근에 그 오바마 외교 정책 전반에 어떤 그 위상과도 이렇게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바마는 군사적 개입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관점에서 일단은 중국의 행위를 지켜보고 있고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서는 이 시점에서 명확하지는 않지만 좀 그 그레이 에어리어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점을 중국이 간파를 하고 미국이 어느 정도 선까지 용인할 것인지를 계속적으로 지금 실험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예,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신 거로 보여집니다. 사실 남북국해 분쟁이 어떤 많은 국제법적 분쟁이나 역사적인 권한이 얽힌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국해 분쟁을 기본적인 성격은 남북국해 분쟁이 서사군도에 있어서의 그 중국과 베트남 간의 분쟁으로 나눠질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 남사군도에 있어서의 중국과 필리핀 간의 영유권 분쟁 또는 중국과 베트남 간의 대륙붕 분쟁,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간의 또한 분쟁, 대륙붕 분쟁이 얽혀 있는 매우 복잡한 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2009년에 실제로 중국이 남북국해에 대해서 UN 대륙붕공개위원회에 소위 그 구단선 이론이라는 그 넓은 남중국해 8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에 중국의 일종의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제출함에 따라서 실제로 그 구단선 안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및 그 관할권, 그 도서 영토에 대한 그 입장이 아직까지 굉장히 모호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분쟁이 쟁점의 범위라고 할 수 있고요. 그 근본 사태가 발생한 그 지역의 경우도 그 서사군도 내에 서사군도가 지역이 그 동쪽과 서쪽으로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는 그 서쪽 그룹에 해당됐은 크레센트 도서군에서 소위 그 트리톤 섬이 있습니다. 그 트리톤 섬에 한 17마일 정도 떨어진 그 지역에서의 석유 시치 활동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서 중국은 이미 10여 년 전으로 이 지역에서 중국 석유공사가 소위 자원 개발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와 반대로 베트남의 경우는 동지역의 경우는 베트남 섬의 리선 섬에서 약 120해리, 그다음에 중국 하이난도로부터의 한 170해리 정도 떨어진 곳에서, 즉 그 양측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맞물려 있는 지역에서의 일방적인 석유 수치 활동이다. 따라서 이것은 베트남의 역사적 영토와 경제 수용 내에 그 베트남의 권익, 그다음에 중국과 베트남 간의 기존 공동개발 협정에 대한 위반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중국과 베트남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의 역사적인 주장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도 많은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이 부분의 역사적 그 개요를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요. 그 처음에 그 1932년 정도에 그 프랑스령인 인도차이나 베트남 그 응행 왕조에 의해서 베트남의 영토의 일부로 합병이 됐습니다. 그 후에 일본이 태평양 전쟁 시에 점령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전쟁의 종결 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따라서 일본의 영유권 포기를 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또 남베트남 정부가 영유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그 동지역 수역의 경우는 남북한의 남베트남의 분열, 그다음에 그 후에 프랑스 군대의 56년의 철수, 그에 따라서 베트남과 중국 간의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베트남이 지배하에 있던 그 수역에 대해서 1958년에 남베트남 당시 수상인 판벤동 수상이 중국의 주언라이 수상에게 일종의 중국의 영유권을 지지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서한을
보낸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고 있고 또 중국 측의 동수역에 대한 군도에 대한 영유권 주의정의 핵심적인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1973년 이래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철수하면서 남베트남의 서사 군도에 대한 군대가 축소됐고 그 이후에 1974년에 소위 중국과 베트남의 무력 충돌에 의해서 현재 중국이 서사 군도에 대한 동쪽 서쪽 군도의 전체를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이런 역사적 배경과 그다음에 국제법적 영유권의 쟁점 사항이 있는데요. 배 교수님께서는 이 사태에 대해서 향후 또는 그 국제정치적 함의나 향후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중국이 지금 동남아 국가들 중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대상이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네이, 그렇죠? 네. 예, 이 네 나라인데 그 중에서 이 베트남과의 관계는 사실은 이 다자 관계가 아닌 또 양자적 측면이 매우 강합니다. 방금 유중구 교수께서 설명했듯이 상당히 오랜 역사적 연원이 있고 상호 서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결국은 이것이 영유권 분쟁이기도 하면서 또 중요한 국제법적 이슈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베트남 입장에서 이것을 물론 이 상황을 보면 도저히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고 베트남 입장에서는 이것이 국제 정치에 있어서 힘의 관계나 중국과 타협이나 이런 수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베트남이 고민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국을 끌어들일 것인가 또 끌어들여서는 안 될 것인가 하는 어려운 선택인데 사실은 지난 수년간 베트남은 내부적으로 중국의 팽창에 대해서 이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미국을 군사적 차원에서 가능한 한 베트남에 끌어들이기를 검토해 왔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별로 없지만 그러니까 아마 향후에도 중국과 베트남 간의 이 분쟁이 격화된다면 베트남으로서는 미국의 지원을 또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보다 더 좀 강하게 요청할 가능성이 있고 물론 그건 굉장한 리스크가 따릅니다. 노골적으로 미국을 끌어들 경우에 중국은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아마도 전면전도 불사할지 모른다고 그렇게 엄포를 놓을 수 있고 실제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979년에 이미 중국과 베트남이 제3차 인도차이나 전쟁을 벌인 바도 있죠. 당시에는 월남전 직후에 군사력이 강대였던 베트남이 승리했지만 베트남의 고민은 4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압도적으로 중국이 군사력에서 우월하기 때문에 중국과 직접적인 대결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이 베트남이 가지는 이제 딜레마이고 한 가지만 더 첨언을 하면 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이 이렇게 공세적으로 나오는 거에 비해서 당사자인 동남아 아세안 국가들의 반응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특히 베트남이나 필리핀 입장에서 보면 매우 실망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동남아 10나라 중에 여기에 중국과 직접적인 분쟁 대상국 4나라를 빼고 나머지 나라는 일단 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든지 중국과 다자 협상을 모색한다는 큰 원칙에 있어서는 협조를 하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직접 당사국이 아닌 국가들 입장에서는 중국과 이 관계 악화를 우려해서 중국에 대해서 대놓고 강경한 발언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또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네이 이 4나라 중에도 또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한참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필리핀과 베트남의 경우는 굉장히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자세를 취하지만 그런 무력 충돌이 없는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는 또 훨씬 중국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마더레이트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동남아 10나라가 원론적 차원에서는 공조를 한다 하지만
실제로 유효하게 중국을 압박하는 데 있어서는 의견의 합치를 보이지 못하는 점이 특히 당사자인 베트남이나 필리핀으로서는 실망스러운 부분이고, 또 바로 중국은 그 점을 노리고 필요할 경우에 두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쟁을 격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그 백용창 교수님께서 그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이 국제법적 쟁점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입되고 있는 그러한 지역 수역입니다. 그것이 이제 서로 양쪽 주장을 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 내가 중첩되어 있고, 또한 그 서로의 주장의 역사적 권한 역시도 굉장히 오래된 그러한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관련국들이나 아세안의 입장 역시 서로 상반된 입장차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의 경우엔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형식으로 그것이 정치적 타협이 됐건, 그리고 국제법에 기반한 합의가 이루어지던 간에 어떠한 형태의 관리 레짐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재의 남북의 상황을 볼 경우에 지금의 상태가 굉장히 지속될 수 있는, 그러니까 갈등과 갈등의 완화가 거기서 반복되는 그러한 상황이 그려질 수 있고요. 또 한 가지의 경우는 소규모의 무력 충돌이 굉장히 확대돼서 일정한 좀 무력적들이 격화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요. 또한 그간 2001년부터 추진되어져 왔던 소위 그 행동 선언, 그 DOC라 그러죠. 그것이 이제 2002년에 발표 후에 그것을 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치로 소위 코드 오브 컨덕트를 2012년까지 만들기로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합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코드 오브 컨덕트에 대해서 여러 국가들이, 필리핀이 특히 주도적으로 해서 일정한 초안을 내놓기도 했으나 현재까지는 중국의 소극적 태도로 이것이 조기에 타결되거나 채택될 가능성은 아직까지 힘들다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또 추가적인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형의 긴장 완화를 할 수 있는 관리 레짐의 하나로 과연 이 지역의 어떤 영유권 또는 영토 경계, 해양 영토의 경계 획정 없이 공동 개발을 통한 그런 관리 방법이 또 가능할지, 이런 것도 논의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남중국 정체 수역에 있어서 소위 태극만 지역의 경우는 관련 국가들, 즉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들이 아주 수개의 공동개발 협정을 통해서 비교적 평화롭게 그걸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문제의 경우는 소위 베트남과 필리핀과 중국에 해당되는 그러한 지역에서의 그 남사부와 서사분들을 둘러싼 지역에 대해서는 공동개발 협정이 중국, 베트남, 필리핀 간 3자 협정이 한번 추진됐다가 실패된 경험이 있고,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도 사실 지금 서사군도를 제외한 그 위수역인 통킹만 연안에 대해서는 중국, 베트남의 경계 협정 역시 타결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점진적으로 관리가 돼서 평화로운 그 공동 개발이나 그 다음에 지속 개발 그런 부분이 추구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있기도 하였으나, 현재의 상황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약간 분쟁이 좀 소극적이지만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큰 정책적 함의는요, 남중국해 분쟁이 격화돼서 동중국해 분쟁과 연계될 경우가 우리에게는 결코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베트남과 또는 그 외의 아시안 지역 간의 분쟁을 대처하는 대응 방법이라든가 분쟁을 둘러싼 국제법적 쟁점에 대한 주변국들의 입장,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염두에 둬서 동중국해 향후에 분쟁이 발생을 막는 것은 물론 분쟁의 발생 시에 적절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은창 교수님께서는 끝으로 우리 정부의 어떤 입장이라든가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처나 그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이것은 한국이 직접 개입되지 않은 지역의 영유권 분쟁이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개입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론적 차원에서 이것이 평화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고 국제법 원칙을 준수해야 되고 누구에게나 공동의 번영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첨언을 한다면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비공식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중국이 어떤 민족주의적 그 관점에서 영토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지만 중국이 이 동남아 10개국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영토 분쟁에 이렇게 계속해서 부각이 된다면 결국은 동남아 열나라 전체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이고 그런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주도국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시사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중 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란다면 조금 이것이 민감해도 그렇게는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저는 장기적으로는 지금과 같은 저강도의 분쟁이 상당 기간 지속이 되면서 그러나 우리가 애초에 기대했던 남중국해 관련해서 중국과 동남아 열나라 간의 COC 행동 규범을 조기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은 별로 그러할 의지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중요한 것은 시점인데 군사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중국이 이 지역에서 미국과 대등한 해공군력을 갖추는 데는 빠르면 10년, 적어도 15년 정도의 기간이 경과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2025년 그리고 2030년까지는 중국이 미국이 개입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규모 군사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저는 그다지 높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5년이 지나서 중국이 미국의 제7함대에 맞설 수 있는 적어도 대등한 수준의 군사력을 갖추게 된다면 그때 가서는 중국이 어떠한 또 보다 더 결정적인 군사적 행위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말인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2025년 이전에 미국이 이 지역에서 어떠한 군사적 자세를 유지하고 또 미국이 생각하는 레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중국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당분간은 오바마 대통령이 그 대통령으로서의 남은 기간 중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중국과 미국이 정면 군사 대응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 중국은 꾸준히 도발을 계속하면서 그러면서 또 아세안 국가들은 공동의 대응을 모색하는데 적절하게 잘 되지는 않을 것이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국제법적 해결을 모색하는 제스처를 취해가면서 결국은 시간 벌기를 중국으로서는 하지 않을까. 아마 이건 끝나지 않는 이야기로서 상당 기간 오래 갈 것으로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